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에 정말로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절 감쪽같이 속였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할 곳이 없어서 없는 글재주로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할 곳이 없는 것은 흔한 형제도 부모님도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죠. 예상으로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는 몰라요. 그저 비가 너무 많이 내렸던 날이었고 차가 전복됐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량 블랙박스도 없었고 휴대폰도 보급화가 되기 이전이었기에 추측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부모님의 죽음을 인지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 나이에 느꼈던 것은 그저 아득한 공포였죠. 지금도 기억하는 건 친척들이 절 불쌍하게 봤던 것과 서로 데려가라며 싸우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댁이었습니다. 당시 이모는 이혼 후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처음 갔을 때 충격은 지금까지도 악몽으로 남아있죠. 그게 바로 문을 열자마자 인기척에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지던 바퀴벌레였거든요. 내가 깜빡하고 청소를 좀 안 했어. 그랬더니 벌레가 생겼네. 나중에 치우면 싹 사라져. 이모, 저기 쥐가 있어요, 쥐. 내버려둬. 제가 좀 그렇게 보여도 벌레도 싹 다 먹어주고 좋아. 여기 잠자는 곳은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대충 자. 내가 금방 치워줄 테니까. 코를 찌르던 악취,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바닥에 널린 쓰레기, 머리 위까지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박스들까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을 때 보인 것은 TV 옆에 있는 이불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빨았을지도 모를 누런 얼룩이 있던 그 이불이 있는 자리만 약간 치워져 있는 수준이었죠.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모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저장 강박증이 있었던 겁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을 모아놓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저장 강박증이 무서운 건 단순히 치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 내가 여기다 뒀던 박스 어디다 뒀어? 이모, 실은 제가 집을 좀 치웠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보려고요. 화장실도 제가 청소를 하긴 했는데. 너 미쳤어? 그걸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게 다 돈이야, 돈. 내가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못 살아, 알아? 그래도 이모, 씻지도 못하고 부엌도 못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하면. 내가 해! 왜 조그마한 게 끼어들어?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어. 한 번만 또 내 물건에 손대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니? 어디 버렸어? 얼른 말해! 이모는 쓰레기에 대한 소유욕, 집착이 있었던 거였죠. 그게 소중한 재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버릴 때마다 다시 나가서 찾아오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비슷한 것을 또 주워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나씩 버리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다행히 당장 주변의 물건이 바뀌지만 않으면 아예 모르더군요. 문제는 저 역시 너무 어렸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손빨래를 한 옷은 잘 마르지 않아 쉰내가 났고 머리도 똑바로 감지 못해서 비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선생님, 얘 냄새나요. 옷도 더럽고 저 얘랑 짝하기 싫어요. 자리 바꿔주세요. 너 그런 말하면 친구가 상처받아.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혼낸다고. 아이, 근데 진짜 더럽단 말이에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 주변을 치운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더러운 옷, 냄새나는 머리, 어린 저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무렵 선생님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교생 선생님이었기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자 선생님이었고 20대 중후반 정도의 젊은 분이었죠. 방과 후에 하루는 목욕탕에 절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 법, 몸을 씻는 것을 혼자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은 집에 데리고 가서 빨래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당시 선생님은 저희 집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선생님도 딱 네 나이에 혼자 힘으로 살았거든? 그래도 나름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조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져 보자. 어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머리를 좀 자르러 같이 갈까? 선생님도 머리하러 가야 되거든. 머리 다 하고 나면 선생님이 우유 사줄게. 어때? 근데 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네가 훌쩍 자라서 내 나이쯤 되면 그때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겠다. 그건 할 수 있지? 그 뒤로도 선생님은 종종 샴푸라든가 비누, 칫솔, 치약 같은 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얼마 뒤에 교생 실습이 끝나서 학교를 떠나셨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이후로는 제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쌀에는 쌀벌레가 가득했지만 전 빨래도 잘했고 혼자 잘 씻고 깔끔하게 다닐 수 있었죠.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이모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모는 마음의 병이 있을 뿐이었지 좋은 분이긴 했어요. 스스로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 때문에 집안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고요. 물론 어릴 때는 이해를 잘 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절 아무 대가 없이 맡아준 사람이라는 건 어려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들처럼 저희 부모님 유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제가 그런 이모와 헤어지게 된 것은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였습니다. 너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네. 이모가 너한테 참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땐 꼭 넓고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만나자. 알았지? 네. 이모도 나 없다고 또 유통기한 지난 거 먹지 말고요. 냉동식품이라고 유통기한 없는 거 아닌 거 말했죠? 건강도 좀 챙기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꼭 하세요. 약속해요. 알았어, 약속할게. 하지만 이모는 그 약속은 지키진 못했어요. 저장 강박증도 고치지 못한 상태로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라난 환경과 따돌림을 받았던 기억 때문인진 몰라도 저는 깔끔한 걸 선호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강박적으로 결벽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물건이 너무 많은 것도 답답해서 싫어했고 늘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했죠. 필요 없는 건 바로 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쟁여두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34살의 나이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새 집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심해지기도 했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조건에도 청결이 들어갔죠.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민정이는 그런 모든 조건에 부합했고요. 오빠 또 청소해? 커튼은 저번에도 한번 빨지 않았어? 진짜 못 말린다니까. 내가 도와줘? 내가 빨래는 오빠보다 더 꼼꼼하게 하잖아. 알지? 알지. 근데 괜찮아. 난 청소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넌 그냥 앉아있어. 그럼 내가 분리수거 해줄게. 난 분리수거하면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그럴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금방 헹구고 도와줄게. 오빠는 진짜 다정하다니까? 오빠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에이, 다른 사람들은 피곤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오빠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없는 옷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뿐이잖아. 무엇보다 주변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아서 착착 하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 결혼한 거 보면 남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가? 그치. 오빠 정도면 1등 신랑감이지. 집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확실히 너무 조건이 좋잖아. 내가 조금만 더 오빠를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깝지. 그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나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도 있잖아. 솔직히 이런 말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인 민정이가 부모님이 없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없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았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조건으로 외모나 능력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인성이나 집안 배경을 보죠. 제 조건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보고 유난을 떤다고 비난하지 않을 사람. 그게 제 유일한 연애 조건이었죠. 민정이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깔끔한 걸 선호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심했고요. 누가 복도에다가 쓰레기 내놨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저러잖아.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복도에 날벌레 날아다니더라. 아,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그래. 보니까 할머니던데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아니? 집에다가 두면 되잖아. 아님 냉동실에 얼리든가. 공동생활하면서 저렇게 민폐인 사람들 정말 싫어. 나 사는 곳에도 저런 사람 있어. 악취도 진동하고 불결해. 어딜 가나 있지. 그래도 아픈 건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오빠는 이런 거 보면 나보단 덜 깔끔한 것 같아. 나라면 절대로 저 꼴 안 볼 텐데. 당장 민원 넣고 찾아가고 쪽지도 붙일 거야. 됐어. 나중에 나가면서 내가 대신 버려드려야겠다. 그럼 되잖아. 그치? 됐어. 더럽잖아. 남이 내다 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왜 오빠 손으로 만져? 그 정도는 가능하거든. 별로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동에 매번 강아지 산책을 나오는 입주민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보더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런 털 날리는 짐승을 키우는 것도 불결한데 저 정원에 오줌 누는 것 봐. 똥도 두고. 오빠는 저런 거 보면 싫지 않아? 뭐? 저분 몇 번 봤는데 늘 똥 치우고 가셔. 불편할 것도 싫을 것도 없지. 오히려 너무 귀엽잖아. 강아지가 에너지가 넘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더라. 아니 오줌도 누잖아. 불결하잖아. 저것도 치우든가 아님 기저귀라도 채우든가. 뭐?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 저 정도도 싫다고 하면 혼자 외딴 섬에서 살아야 해. 뭐가? 저게 모래에 섞여서 내 코로 흡입이 되는 것 같아서 난 소름 끼쳐. 진짜로 싫다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채소, 쌀 이런 것도 못 먹는 거야. 농작물 키우려면 닭똥도 비료로 주고 흙에 온갖 벌레들도 득실거리고. 또 동물이 강아지만 있어? 날아다니는 새도 똥을 얼마나 싸는데. 그것들이 섞인 음식 먹으면서 당장 눈앞에 보인다고 강아지 똥오줌도 못 누게 해야 한다는 게 어딨어. 날아다니는 새 곤충들한테도 기저귀 채우자고 하게? 그런가? 그건 생각해보니 좀 그런 것 같네. 조금씩만 배려하면서 살자. 난 내가 깔끔하다고 남들한테 청결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너도 그랬으면 좋겠고. 알았어. 나도 노력은 해볼게. 그래도 싫은 건 싫어. 알지? 나도 오빠만큼 깔끔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 많이 좋아하잖아.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어요.
민정이는 34살이었고 둘 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말씀처럼 사계절은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청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만난 지 7개월이 넘어갈 때 민정이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 피임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100%는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기에 저는 그 이후에 바로 청혼을 했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문제는 민정이가 임신 때문에 많이 불안해한다는 거였어요. 결혼식은 좀 나중에 할래. 괜히 무리했다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라도 생길까봐 겁나. 그리고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가? 이사 준비는 내가 도울까? 아니, 그건 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 집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이 낳고 난 뒤에 하자. 나 신경 쓰기 싫거든. 그래도 괜찮아? 근데 거기 월세라고 하지 않았어? 그니까 오빠가 좀 내줘. 그럴 수 있지. 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 집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여기도 오가면서 생활하는 걸로. 굳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사도 센터 불러서 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물건은 지금이라도 가서 분류해놓고 내가 옮기면 되지 않을까? 오빠도 알잖아. 나 엄청 깔끔 떠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물건 만지는 거 별로야. 무엇보다 그런 성격 때문에 오빠랑 살림 합치게 되면 우리 둘 다 청소만 내내 하게 될 테고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 적어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난 이후에 하자. 제발, 응? 그래, 뭐 민정이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내가 생활비랑 월세는 따로 보내줄게. 정말? 오빠 너무 고마워.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민정이도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결혼식을 미루는 것도 둘의 합의면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에 큰 걱정할 게 없었죠. 제가 한 것이라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작은 방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가구를 들이는 정도가 전부였고요. 우린 얼마 뒤 혼인신고만 간단하게 했고 아내는 아주 조금씩 자신의 물건을 저희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틀, 자취방에서 이틀 이런 식으로 오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임신 후에 날뛰는 호르몬이었어요. 오빠, 나 돈 좀 더 줄 수 있어?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얼마? 내 카드로 사. 카드 말고 계좌이체로.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 우린 그런 거 하나 없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요즘 너무 몸도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그래? 그럼 카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무이자 할부도 되고. 내가 싫다고 하잖아. 진짜 짜증나게 왜 두 번 세 번 말하게 해? 그냥 사줘.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아이까지 가진 여자한테?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민정아, 왜 그렇게 반응을 해? 아이한테 안 좋아. 알았어. 일단 알았다고. 그리고 나 앞으로 청소도 못할 것 같아. 그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 뭐 시킨 적 없잖아. 각오하라는 뜻이야. 근데 정말 내 의지가 아니야. 알지? 이게 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니까? 오빠가 최대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 제가 깔끔 떠는 거지 청결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도 민정이에게 시킨 적도 잔소리한 적도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호르몬이라는 게 사람의 성격을 아예 바꿔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명품 가방, 구두, 옷을 사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전기 관련 기술자였기 때문에 받는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못 견딜 것 같은 건 정말로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였죠. 민정이는 오고 가는 길마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며 배달 음식물이 그대로 싱크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최악이었는데 변기물도 내리지 않았고 하수구는 뭘 넣었는지 늘 막혀 있었죠. 솔직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좀 놀라긴 했지만 최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정인 제가 치우는 것만 봐도 시비를 건다는 거였어요. 그거 하루 그렇게 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꼭 내 눈앞에서 치워야 해? 그렇지. 근데 그냥 이왕 본 김에 넌 앉아있어도 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냥 TV 봐.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만들어줄까? 됐어, 필요 없어. 진짜 그거 병이다, 병.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질 줄도 알아야지. 내가 오빠 그러는 것만 봐도 속이 터져. 그냥 좀 적당히 치우고 살면 되잖아, 적당히.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안정을 먼저 취하고. 아이한테 안 좋아. 아이한테 안 좋을 거 알면서 그래? 여기에 있다간 내가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어. 나 내 집으로 갈래. 거기서 하루 이틀 쉬다가 올 테니까 오빠 좋아하는 청소 마음껏 해. 됐지? 아내는 결혼 전부터 살았던 자취방에 종종 가곤 했는데 거기 가면 또 기분이 나아져서 오곤 했고 짐도 가져와야 하니 초반엔 그냥 뒀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정 기복도 심해진 상태고 임신 초기라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차마 그냥은 보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주소를 물어봤죠. 주소? 그거 알아서 뭐하게?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난 다른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도 초대 안 한 거 잊었어? 갑자기 왜 물어? 전엔 별 말도 하지도 않고 보내줬잖아. 그건 알지. 근데 그땐 연애할 때니까 이해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도 우린 부부야. 결혼한 부부. 더구나 당신은 임신한 몸이고. 그러니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당신 자주 가는 곳, 친한 친구 번호 하나를 모른다는 게 좀 그렇잖아. 또 전엔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본 거였고. 알아서 뭐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오빠는 결혼 조건으로 깔끔한 사람이 좋아서 나랑 결혼했지. 내 조건은 개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 사람이 조건이었어. 그럼 서로가 알아서 선은 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오빠도 거기에 맞춰주면 좋겠어. 내 말이 틀려? 답답하긴 했지만 아내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보내줬고요. 다행히 간지 3일 만에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왔죠. 이래서 호르몬이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뒤로는 더욱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가 깨어있을 땐 청소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쉬는 날과 아내의 산부인과 방문 날이 겹치게 되어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아내는 싫다고 딱 잘라 말하곤 했죠. 근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저도 같이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죠. 가는 건 좋은데 대신 약속해줘. 나 산후조리원 들어갈 거야. 1달. 더 길게 있을 수 있으면 2달까지도. 괜찮아? 나나 오빠나 산후조리 해줄 부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산후조리원. 요즘 많이 가긴 한다고 들었어. 그치? 다들 가는 거야. 진짜 내 주변엔 다 가더라. 좀 비싸긴 해도 애 낳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 나 보내줄 거지? 당신이 원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고마워. 역시 오빠가 최고야. 오늘 선생님도 좋아하시겠다. 오빠랑 처음 가는 거잖아.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까지 갔는데 차가 막혀서 한참을 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소변이 너무 마려웠죠.
몸을 꼬아가며 겨우 참고 참다가 병원에 들어서서 바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아내 역시도 화장실에 들렀다가 접수하겠다고 함께 걸어가다가 각자 남녀 화장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화장실 바로 앞에서 한 남자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곤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나가던 그 남자가 절 따라 들어오더군요. 소변을 누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져서 뭐지? 시비 걸려고 왔나 하고 한숨을 푹 쉬며 남자를 봤습니다. 근데 어쩐지 낯이 익더군요. 누구지 하는데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죠? 오피스텔. 누구... 오피스텔이요? 저예요, 저. 청소, 계단, 8층. 기억 안 나세요? 눈만 깜빡거리면서 소변을 다 넣었을 때 깜깜했던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떠올랐죠.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이후 건물이 올라가기 전까지도 그곳에서 꽤 오래 거주를 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이었는데 아침마다 늘 부지런하게 청소하시는 직원과 출근 시간대가 겹쳐서 늘 인사를 주고받곤 했죠. 화장실로 따라 들어온 남자가 바로 그 청소 직원이었고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건 단순히 자주 인사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인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사건이 그 시작이었죠. 당시 저희 오피스텔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사는 옆집 남자였어요.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복도에 방치하고 그걸 치우라고 하면 창밖으로 던지는 아나무인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청소업체가 몇 번이나 바뀔 정도였는데 이유는 청소업체 직원에게 쓰레기 심부름까지 시켰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일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나더군요. 나가보니 그 직원이 거의 엎드린 상태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쓰레기를 피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갈까 하다가 손을 거들었죠. 아니 저 혼자 해도 됩니다. 전 괜찮아요. 출근하시던 거 아니셨어요? 그 직원은 애써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저를 만류하더군요. 오늘 좀 늦게 간다고 연락했어요.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죠. 그래도 이게 음식물이라서 너무 더러운데 이걸 입주자분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흰 돈 받고 하는 거니까요. 그 돈에 포함된 건 청소죠. 저런 인간을 상대하는 건 포함 안 돼 있고요. 저 청소 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요. 복도의 창문을 다 열고 두 사람이 하니 금방 끝이 났습니다.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이 저희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 끝나자 그 직원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옆집 남자가 앞으로 쓰레기를 안 치워주면 복도에다가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돕겠다고 나섰죠. 저희 층 전체가 주인 한 분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그 남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방을 다 뺄 것 같다고 약간의 거짓말과 과장까지 더해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딱 한 달 만에 오피스텔에서 쫓겨났죠. 그 사건을 계기로 쭉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산부인과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본 거죠. 기억나요. 이게 몇 년 말인지. 아직도 거기 건물 관리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아직이야? 오빠, 소변 아니야? 접수해야 된다고! 화가 난 것 같은 그 목소리에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에게 가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군요. 그리고는 손에 뭔가를 들려줬죠. 여기 제 명함입니다.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저 한 번만 믿고 연락 줘요. 진짜로 중요한 일이니까 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혹시 돈이라도 빌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굉장히 절실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전 아내를 따라서 산부인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이 심장 소리도 듣고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직원에 대한 건 까맣게 잊고 말았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힘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장례는 고향인 부산에서 치렀기 때문에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간은 저녁 10시. 그런데 집은 텅 비어있고 오래 비워둔 집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도저히 한 사람이 어질렀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부엌에서부터 거실까지 이어져 있었고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죠. 그래서 샤워만 좀 하려고 옷을 벗는데 지갑이 떨어지면서 명함 한 장이 튀어나오더군요. 바로 그 청소업체 직원의 명함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직원이 아니라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축하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은 절 당장 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피곤해서 죽겠는데 제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에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11시 넘은 시간에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됐죠.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요. 산부인과에서 봤던 그분이 혹시 동생 아니면 애인? 에이, 산부인과잖아요. 당연히 제 처입니다. 결혼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속도 위반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유부남이 된 거죠. 아, 근데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되신 거예요. 명함 받고 바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야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하네요. 축하는 감사한데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여자분 쌍둥이인가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살짝 웃었죠. 제 아내를 아세요? 쌍둥이는 아니긴 한데 왜요? 질문의 의도가 뭐죠? 저도 조심스럽고 더욱이 가족이라고 하니 막상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저 평생 싫어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장님은 제 은인이시거든요. 저기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수 없나요? 은인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남자는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깐 뜸을 들이다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 예전에 그 오피스텔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말아먹고 시작한 일이 청소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 때문에 하루에 12번도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죠.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겐 마지막 기회인데 그 804호 남자 때문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절 도와준 사장님 덕분에 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직원에서 대표가 된 것도 모두 사장님 덕이고요. 정말 진심으로요. 그래서 사장님은 제게 은인이세요. 이사 갈 줄 모르고 연락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선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네, 저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별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제 아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저도 사장님 구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여자분 이혼하시면 안 되나요? 전 그 말에 인상을 쓰고 말았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연락드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이혼요? 혹시 제 아내의 전 남자친구라도 되나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청소 제가 하고 있어요. 청소요? 아내가 사는 곳이요? 사장님은 한 번도 못 봤으니 같이 사는 거 아닌 거 맞죠? 그분 지금도 따로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설마 그걸로 저한테...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집은 아내가 이전부터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조금 더 있겠다고 해서 제가 월세까지 내고 있고요. 그건 아시는군요. 그럼 다른 남자랑 사는 것도 아세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서 생각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어버버하며 말만 더듬었고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는 말을 이었죠. 저 예전에 그 일 터졌을 때 사장님 집에 들어갔었잖아요. 물 받으러.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사장님 성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얼마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돼 있고 깨끗한 냄새가 났으니까요. 이 일을 오래 해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집은 그 주인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은 아니라고. 사장님이랑은 아예 다른 인간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해요. 다른 인간이라니... 그 사람 저와 많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괜한 억측은 하지 마시고요.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친구가 아닙니다. 동생도 아니고요. 집에 들어갔다고요?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게 싫다는 아내였기에 그 부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는 둘째 치더라도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그게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머릿속에선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애초에 착각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그분이 단호하게 말했죠. 착각 절대로 아닙니다. 건물 청소하다가 오고 가다 만난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물론 초반엔 별 생각도 없었죠. 좀 시끄럽고 이상한 커플이 산다고만 생각했죠. 커플이라니... 그게 확실해요? 아니면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12시 지났으니까 어제군요. 어제 아침에도 그 건물 청소했습니다. 확실해요. 방음도 안 되는 건물인데 말하긴 그렇지만 그 커플 2년 정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상태는 예전에 살던 그 오피스텔에 그 남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정도라 저 외에도 저희 직원 전부가 다 알아요.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얼마나 깔끔한데 그런 미친 남자랑 비교를...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디캠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죠? 몸에 부착하는 CCTV 같은 겁니다. 건물 청소할 때는 달고 다니지 않아요. 보통은 배달기사들이 달고 다니죠. 근데 저희가 집 청소할 땐 필수로 부착하고 들어가서 청소하거든요. 물건이 없어졌다면서 도둑으로 몰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서요. 저희 아내 집을 청소했다는 건가요? 네, 1년 전이요. 그 영상 찾아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화질이 좋진 않지만 그분 집입니다. 아내분은 청소할 당시엔 집에 계시진 않아서 찍히진 않았지만 물건 보면 대충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청소업체 사장님이 보여준 영상은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기에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그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집 가득 차 있는 쓰레기, 직원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고 흔들리는 영상에는 바퀴벌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장 강박증과는 좀 결이 달랐어요. 이모와 함께 오래 살았기에 저장 강박증에 대해서 저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규칙적으로 물건을 모으고 그걸 쌓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게 저장 강박증이었습니다. 즉, 물건을 아예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영상 속의 집은 저장 강박증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검게 변한 두루마리 휴지, 다 쓴 생리대가 붙어 있었고 세면대는 재떨이로 사용을 했는지 검은색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배달 음식들을 묶어둔 봉지였습니다. 그걸 열어서 분리하려고 하자 안에서 파리가 튀어나오고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고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가끔씩 제 눈에도 익숙한 것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몇 번 봤던 신발, 구두, 가방 같은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게 아내의 물건이란 확신이 들진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더한 결벽증 환자거든요.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착각할 수 없는 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제 담당이 아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그 건물만 맡으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됐죠. 근데 건물에 누가 자꾸 소변을 누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건물에 사는 입주민이 그분이 술만 먹으면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분이 제 아내고 아내가 건물에 오줌을 넣었다고요? 술을 먹고요? 하지만 제 아내는 술을 안 먹어요. 그렇겠죠. 근데 드세요. 또 담배도 피우시고요. 그건 제가 봤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겹치니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변 이야기는 본인도 민망할 것 같아 그냥 담배를 좀 피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똥이요. 보란듯이 똥을 싸놨더군요. 늘 피우던 담배가 거기 가운데 촛불처럼 장식되어 있었고요. 그걸 치우면서 예전 그 남자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단 하나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맞고 겪었던 게 모두 사실이라면 얼굴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역시도 오피스텔에 살 때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미친 짓을 했던 옆집 얼굴은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착각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을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게 확실히 제 아내라는 거죠?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어느 정도 머리로는 알 것도 같습니다. 그 정도면 확실히 기억은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단지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그 집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원하신다면요. 아니요. 너무 갑작스럽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신도 그렇고. 그분과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마 치우지 못한 쓰레기였어요. 또 영상 속에서 봤던 것처럼 봉지채로 묶여있는 배달 음식이 보였죠.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간 것은 아내의 짐을 뒤져봐야겠다는 거였습니다. 해선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해버렸고 결국 가방 안에서 화장품 파우치에 들어있는 담배도 발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진짜 헛웃음만 나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딱 하나를 끼워 맞추니 완성된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간 너무나 과할 정도로 깔끔을 떨었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이유라든가 혼인신고까지 하고도 아직도 그 집을 유지하는 이유,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면서 주소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것, 또 호르몬 이상이라며 돈을 현금으로만 받아간 것까지 모두 말이죠. 저는 그 새벽에 아내가 어질러둔 것들을 치우며 마음을 비웠고 사장님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아침에 청소하러 가실 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건물로 향했어요. 301호였고 제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쩐내와 담배 냄새가 복도에 꽉 차 있었죠. 저는 바로 문을 두드리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집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나와요. 낯을 많이 가리는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제 경험상 자기 집 상태를 본인이 잘 알기에 문을 제대로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열어야 하죠? 남자분에게 차가 있어요. 여긴 원룸이라 주차 문제가 심한 편이고요. 차를 빼달라고 연락하면 제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도 그런 문제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 차를 긁었다고 문자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번호 알아보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을 많이 상대해본 티가 나더군요. 한 3분 정도 기다렸더니 사장님이 다시 올라왔고 우린 문을 가운데 두고 기척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가 욕을 하면서 현관 쪽으로 나오는 인기척이 들렸죠. 이윽고 띠리리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발을 밀어 넣어 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남자가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손잡이를 잡고 힘을 줘서 열었고 저는 그 남자를 밀어내며 안으로 들어갔죠. 남자는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깬 듯 누구야 하는 꽉 잠긴 목소리가 방에서 들리더군요. 썩은 악취는 코를 찌르는데도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아내와 눈이 마주쳤죠. 오빠? 오빠가 여길... 아니 이게 뭐야? 왜 여기 있어? 뒤에서 누구냐면서 으르렁거리던 남자도 상황 파악을 했는지 갑자기 현관문으로 뛰어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내도 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죠. 너 뭐야? 저 남자 누구야? 여긴 또 왜? 오빠, 내가...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면 내 사촌동생이야. 그니까 먼 친척인데 오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걔 집을 좀 치워주려고 왔어. 봐도 너무 더럽잖아.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오해한 거 아니지? 아닐 거야, 그치? 처음엔 당황하고 말도 더듬더니 어느덧 당당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가증스럽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아내의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사촌 동생인데 왜 도망을 쳐? 당황했겠지. 남자 하나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까 욕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놀랐겠지. 나라도 도망쳤을 거야. 나도 지금 이렇게 놀랐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뭐? 둘이라니? 한 명 더 같이 왔다고. 너도 아는 분일 거야. 저는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표정이 빠르게 바뀌는 걸 분명 봤죠. 근데 아내는 모르는 척 하더군요. 누구? 난 처음 보는 분인데? 오빠,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니야. 이야긴 둘 다한테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계속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저도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좀 섞었어요. 이미 다 알고 왔어. 내가 그냥 찾아온 게 아니야. 저분을 데리고 온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여기 이미 조사 다 끝났다고? 너랑 저 남자 사이도 다 알아. 제 말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일순 아내의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증거 있어? 뭐? 증거? 그래. 오빠가 이 시간에 쳐들어왔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저 인간이랑 무슨 사이인지 증거 있냐고. 없잖아. 그럼 아무 사이가 아닌 거 아닌가? 너 미쳤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 사장님이 너를 안다니까? 감이 안 와? 알면 뭐 어쩌라고. 저 사람 나랑 사이 안 좋아. 그래서 헛소리 지어내서 말하는 거야. 왜? 나랑 싸워서.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만 가지고 날 어쩌진 못한다는 거야. 거지처럼 남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주제에 증인? 지나가는 개가 웃지. 너 진짜 막 나가는 애구나. 민정이 너 원래 그런 애였어? 그래. 그래서 뭐? 이혼하게? 난 할 생각 없어. 오빠가 정하고 싶으면 양육비도 지급하고 위자료도 내놔야 할 거야. 그렇게 할래? 그럼 그렇게 해. 난 괜찮아. 솔직히 나 오빠 깔끔 떠는 거 진절머리가 나니까.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면 좀 좋아? 이게 편안한 거야? 이 쓰레기가? 나중에 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유난인 거야. 누가 오빠처럼 살아? 모르긴 몰라도 다 나랑 비슷할걸? 가식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근데 아이는 포기 못해. 이런 집에서 키울 생각이라면 꿈 깨. 임신한 상태로 담배나 피우는 너 같은 게 엄마냐? 그러려면 돈이나 더 주든가. 그럼 생각해볼게. 아님 이혼 절대 못해.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도 몸이 떨려 사장님에게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절 비웃고 비난하고 아이를 가지고 협박까지 당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덕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때까지도 약간은 남아있던 미련이 싹 사라졌죠. 울고불고 빌면 한 번은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넘어가자. 저렇게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도 마음의 병이니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까지도 진행했죠.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알게 된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죠. 저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남자의 아이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던 민정이의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 계셨고요. 웃긴 건 그 모든 것이 동거남인 남자가 절 찾아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진짜요. 아이 키우려면 돈도 들 텐데 정말로 상간남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차차 갚겠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그쪽 좋으라고 그렇게 하게? 그쪽이 저보다 오래됐든 아니든 전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아요. 압니다. 어떤 기분일지 어느 정도 알고요. 저도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아요. 근데 정말 그 모든 게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진짜입니다. 저와는 10살 차이가 나고 심지어 아내보다 어린 그 남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했죠. 처음엔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동거하며 살다 보니 점점 쓰레기가 쌓이고 청소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깔끔을 떨지 않는 편인데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치우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을 못 가서 복구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헤어지지 그랬어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헤어지지도 못했죠. 저한테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더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막상 그 여자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 민정이가 저는 포기하고 그쪽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그쪽은 나랑 결혼하는 걸 알고도 그냥 뒀다는 겁니까? 전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퀵배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손에 장애를 얻게 됐고요. 그 사람은 손을 제 앞에 보여주고 오므렸지만 덜덜 떨리기만 할 뿐 주먹을 쥐지 못하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는 배달도 할 수 없고 생활비도 없었어요. 그 후에는 그런 집이어도 어쩔 수 없이 지낸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쪽처럼 돈 많고 집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만큼은 잘 크지 않을까 해서요. 죄송합니다. 미친 생각이었죠? 저도 알아요. 근데 애가 너무 불쌍해서. 듣다 보니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라면 그런 선택은 애초에 해선 안 되는 건 변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 그 사람을 차마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혼인 취소였습니다. 애초에 임신 자체가 거짓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소송 대신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에게서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적당한 일자리가 꼭 필요했고 그때 저는 청소업체 사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씹어먹어도 모자랄 놈인데 왜요? 사장님, 그런 놈들은 봐주면 안 됩니다. 알죠. 근데 아이는 죄가 없고 능력이 되면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려운 싸움이 되긴 하겠지만 증거는 넘치고 무엇보다 제가 그 비슷한 환경에서 커서 마음이 쓰여요. 사장님이요? 정말요? 네. 물론 그것보다 덜하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했거든요. 그러니 한 번만 돕자고요. 사장님이 일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저 대신해서 빡세게 일 시켜주시고요.
제 선택이 바보 같고 호구 같다고 욕하실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냥 제대로 응징을 해줬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 제 아이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갔거든요. 또 예전에 교생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요. 교생 선생님이 자신과 닮은 저를 도운 것처럼 저 역시도 아이가 저처럼 자라지 않길 바랬던 거죠. 반면 아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양육비에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까지도 생각했을 텐데 제 아이가 아닌 걸 들키면서 모든 게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아내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시 잘해보자. 내가 진짜 노력해볼게. 왜? 변호사 상담 받았더니 답이 안 나와? 곧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야. 딱 기다려. 오빠, 진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제발. 나 이러면 진짜 개털이야. 임신해서 직장도 그만뒀고 나이 들어서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곤 싹싹 빌며 울었습니다. 당당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그땐 내가 미쳤었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랬던 거야. 진짜야. 오빠, 아니 여보. 누가 네 여보야? 진짜 이럴래? 내가 바뀐다니까? 깨끗하게 청소도 할게. 정말이야. 내 결혼 조건에 깔끔한 거 있지. 근데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것도 깨끗해야 해. 넌 진짜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한 머리, 마음부터가 글러먹었다는 말이야. 거긴 청소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아이 인생도 더럽힐 생각 말고 양육권 친부한테 넘기고, 그럼 내가 너 손해배상 청구한 거 돌려줄 테니까. 진짜야? 그거 정말이야? 나 돈 좀 주는 거지? 포기하면 되는 거지? 할게. 포기해! 그 말을 듣는데 경악스럽더군요. 처음에는 모르고 결혼했다는 자체가 끔찍하고 싫었는데 그 모습에 뒤늦게라도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사장님에게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졌죠. 제가 본 건 인간이 아니라 그냥 악마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평생 살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떠올리기도 무섭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혼인 취소 역시도 승소로 끝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아이도 무사히 출산해서 남자가 양육권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혼이라 절차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일반적인 혼인관계와 비슷한 수순을 밟는다고 하더군요. 신부라는 게 확인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전처에게 양육권 포기 대신 걸었던 돈도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청소업체 사장님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물론 아내나 그 남자 둘을 모두 용서한 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착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만큼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답니다. 저 잘한 거 맞겠죠?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응징하고 두 사람 다 빚에 허덕이게 해줬어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잃은 시간과 돈보다 얻은 것들을 떠올리려고 해요.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인연이 이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늘 하루는 모르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